이 물건 같은 경우는 충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남산 아파트이고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법인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지방에 있든 수도권에 있든 재개발 물건들이 있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시가격이 1억 이하더라고 해도 재개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배제 물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꼭 그거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래요. 자, 1억 600만 원이고 지금 39제곱입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공매 압류 재산 같은 경우는 입찰 7일 전 공매 압류 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 2024년 6월 3일 정도에 재산 명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좀 조사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하게 빨리 조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 자체의 타이밍을 잡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물건이네요. 2층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정도에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석땡땡님이 있고, 그리고 전입일이 2003년 1월 6일 있네요. 그리고 제가 공매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죠. 위임기간은 뭐다? 이거는 압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위임기간은 압류고 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6월 2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 보이는 석땡땡님이 2003년 1월 6일이다 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권리가 2021년 6월 2일이기 때문에 2003년은 먼저죠. 이런 물건을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이죠. 2024년 4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약 20년 전이에요. 이렇게 정말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끔 전입을 안 빼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과거에 오래된 사람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전입을 안 뺐다는 걸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소유주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장 임차인 물건으로 분류를 해서 관심 물건으로 놓은 다음에 조사를 하시면 정말 뜻밖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3년 1월 6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 석땡땡님이란 분이 임차인으로서 소유주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면 마지막에 소유주가 있어요. 보니까 소유주가 뭐예요? 대상 소유주가 소인호라는 분이네요. 그쵸? 그러면 아까 석땡땡이란 분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석땡땡이라는 분이 그 전에 살았던 소유주였거나 소유주 가족이었는데 이사를 해서 전입을 안 뺐는지를 확인하면 이게 가장 임차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8, 90%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등기부등본의 이전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소유주는 어디에서 보냐? 갑이라는 곳에서 봐요. 아까 여기 보면 석땡땡이란 분이 계셨죠. 석. 임차인 지금 전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소유주와 이름이 같다 라고 하면 이 석땡땡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 이거는 현장 조사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압류재산 명세 자체가 6월 3일에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물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을까요? 기존에 진행되다가 취소되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재산 명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금분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전입 날짜가 2003년 1월 6일이면 이분이 등기부에 있는 전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을 키울 해놓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공매에서 가장 임차인 물건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서 가장 임차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공매에서 가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저런 분들 만나는 걸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부딪혀보고
2천에서 3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 보시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또 아까 명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이코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미있고 돈 되는 정보가 가득한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에만 낙찰 받았어도 혼자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결국은 34%까지 경매에서 유찰이 됐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런 물건에서 어떤 기회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부자이카가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입니다. 보시면 여기 4차 2억 4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어요. 이게 지금 50% 가격인데요. 그런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34%인 1억 9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억에 낙찰받아서 전대차를 훨씬 더 많이 넘긴 그런 물건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낙찰을 받았으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지 부자이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3억에 낙찰 받았는데요. 괜찮은 물건일까요? 한번 볼게요. 이 물건하고 비슷한 층이 4억 2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매매로 나온 물건이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금 3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3억의 낙찰을 받아도 1억 이상 볼 수 있는 지금 물건이 2억 5천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왜 일반인분들이 놓치셨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굉장히 싸게 받았죠. 네, 4억 3천만 원짜리를 지금 3억 에 낙찰 받았으니까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총 15명이 지금 입찰을 했고요. 여기가 지금 34%까지 유찰된 날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낙찰됐었으면 혼자 낙찰받고 2억 4,800만 원, 그래서 최근에 낙찰된 3억보다 5천만 원 더 싸게 낙찰 받으면서 그리고 시세보다는 약 1억 5천만 원 이하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혼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파트는 15평 정도 돼가지고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권리 분석을 통해서 왜 이렇게 싸게 낙찰됐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홍땡땡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겁니다. 이 전입 날짜입니다. 이 전입 날짜는 여러분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 주는데요. 전입 날짜가 여러분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2022년 11월 8일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입니다. 이런 것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단어를 써서 선순위 임차인, 우리는 선순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확정일자함 이상이고 배당 요구가 없을 때 이런 혹시나 대항력 있는 서류로 봤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입찰 들어갈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많이 조심하고 고려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많이 유찰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입만 되어 있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임차인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가서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중개소를 통해서 이 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소리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에서는 그래도 좀 손이 많이 가고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조사 방법인데, 이런 서류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지 아닌지를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장 임차인 기초 정도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부자이커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만 해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홍땡땡이신 2019년 7월 10일에 있는 이분이 실제 진짜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8명이 상속을 받았네요. 홍진영님부터 홍유경님까지 8명이 수익공이자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으로 보니까 홍땡땡님이 공유자 홍진숙님이라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아까 보니까 소유주에 8명이 상속을 받았죠. 그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우리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는 건 뭐죠?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8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는 주인 아니고 나머지 7명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라고 해도 그 지분, 8분의 1 정도의 지분이라고 해서요. 이 지분을 소유하는 그 소유주기 때문에 이 전체 하나를 소유한 소유주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도 소유주다. 그리고 소유주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죠. 보니까 2회차 현장 방문할 때는 별게 없다고 이제 이야기 나왔어요. 두 번째 보니까 홍진숙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저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특히 경매로 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경매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경매로 그냥 묻지 마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만 이 물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물건은 많이 유찰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홍땡땡님은 임차인인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준 임차인이 아니고요. 저분은 8분의 1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유주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유자도 소유주다. 그러면 공유자, 소유자, 그 다음에 채무자까지는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했더라도 가장 임차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 물건을 서류로만 봐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한번 보니까 11층 중에 11층입니다. 4억 3천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온 층과 갖춰 방 2개,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에는 약간의 누수가 있다고 되어 있긴 해요. 여기 내부 중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발코니, 다용도실, 천정 등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만 지금 11층이라고 했잖아요. 제 꼭대기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 임차인이든 아니면 소유주든 거주하면 뭘 내죠? 장기수원 충당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장기수원 충당금은 뭐냐면 공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선까지 해주는 그런 돈을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옥상 방수구나 아니면 옥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는 경우에서는 옥상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밖에 창문 밖에 있죠. 아파트 외관이라고 해서 공용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용 부분에 해당하면 여러분들이 저 누수에 대한 부분은 장기선 충당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일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위에 천장이 누수가 돼서 내가 입찰할 때 혹시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장기수원 충당금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공사도 그분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그리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천장이 여기 누수가 돼가지고 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공용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됐다라고 잘 어필하시면 여러분들은 장기수원 충당금으로도 충분히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물건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괜찮죠?
3억에 낙찰받았는데 4억 3천만 원이면 그래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1억 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회차에만 낙찰받았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알려드렸던 정보만 가지고도 이때 회차여서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순하게 전입만 되어 있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부분을 잘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용 많은 부동산에서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만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때 그리고 향후에 처리해야 될 내용까지 잘만 습득하고 계시면 정말 돈 되는 분야가 이 가장 임차인 분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5차까지 유찰된 물건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억 9,600만 원짜리 부동산인데 지금 2억까지 유찰이 됐어요. 어떤 부동산이길래 이렇게 많이 유찰됐고 그리고 과연 이런 물건이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가 되는지 한번 부자이커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물건이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3억 8천만 원에 지금 나왔고 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부산 광역시에 있는 반도보라 맨션이라는 180세대 정도 있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천만 원의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동산이 2억에 지금 경매로 입찰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거래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이맘때죠. 2023년 5월에 3억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여러분들 대출의 기준이 되는 KB시세 한번 봐볼까요? KB시세를 보니까 최근 2024년 7월 5일 기준으로 해서 하위 평균 4억, 일반 평균 4억 2천, 그리고 상위 평균 4억 3천이 되어 있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대출 기준 하면 저런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위 평균 같은 경우는 약간 저층,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층일 경우에 하위 평균가를 기준으로 KB시세 뭐 70%,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KB시세가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일반 평균가의 약 70% 정도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이 매물로는 3억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KB시세에서는 약 4억 정도인 부동산이 2억에 경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을 잘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문제가 뭔지만 잘 알아낸다고 하면 그리고 현장 조사만 잘 꼼꼼하게 하면 1억 이상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또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촬영한 시점이 7월 9일이니까요. 7월 16일 즉 일주일 뒤에 입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답게 사용 승인이 84년식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약 40년 정도 된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재건축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 꼭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을 때는 대출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바로 전세를 놓게 되면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바로 팔아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좋은 새 아파트로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재건축 가능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꼭 두 가지 대출에 대한 부분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세 우리 흔히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만 잘 염두한다고 하면 경매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4년식이니까 아파트가 좀 많이 오래됐겠네요. 그럼 외관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니까 반도보라맨션 소규모 재건축 어쩌고저쩌고 했네요. 그리고 DL건설 임직원 일동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딱 봐도 오래된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파트 위치가 4층이니까요. 아마 이 정도에 있는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이나 이런 부분 청소나 외관도 거의 신경 쓰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으니까요. 경매 부분에 대해서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5회차에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이고 여기 보니까 84.96제곱이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33평 정도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유찰됐죠. 유찰됐으면 여러분들은 꼭 이런 물건을 초보더라도 관심 있게 한번 봐준다.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네요. 김점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입 날짜를 보니까 1999년이에요. 거의 한 지금 25년 전에 전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전입은 대항력이라고 해서요.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여주는 힘 기준이 되고 이 확정일자가 돈을 받아가는 순서입니다. 지금 전입과 확정일자 날짜가 거의 얼마 차이 나냐면 2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보증금과 차이면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전소유주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약간 어떤 느낌이 왔죠. 임차인 분석 보니까 소유주의 모친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아마 소유주의 어머니가 20년 전에 전입했던 분이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임차인 척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장 임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전입과 확정일자 날짜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리고 전입되어 있는 날짜에 근저당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장 임차인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배당 요구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배당 요구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가장 임차인 부분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입찰을 해도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가장 임차인으로 할게요. 아니면 실제 임차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한 8% 이상은 가장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3,500만 원 그러니까 작은 보증금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 등기부 현황 보니까 이 물건에 약간 이제 머리 아플 수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경매가 이 강제 경매 한 번, 임의 경매 한 번, 임의 경매 한 번 이렇게 경매가 등기부 등본에 3번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경매 하나에 또 다른 경매가 해서 중복됐다고 해서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2번까지 되지 않나요? 3번까지도, 4번까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매를 진행하면서까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들이 꽤 다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저 가장 임차인 같은 분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고 할 때 아마 이 배당 관련 돈을 받을 때 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하느냐? 이 채권자들이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배당 자체가 길어지고 그런데 저게는 대항력 있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런 대항력이 있지만 명도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명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난해한 요점이긴 하지만 권리분석상 그렇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가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화살표가 있는 곳, 이 하얀 네모 박스가 샤시라는 거예요. 이 샤시와 이 샤시와 이 샤시와 이 샤시 어때요?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금 얘만 샤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은 밖에 샤시가 하얀색이라는 거는 아마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든 아니면 월세를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매매할 때도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좋은 물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물건은 4억 9천만 원이 2억까지 유찰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하면 인테리어
가격도 지금 경매 절차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임차인이 있을 때, 그리고 배당 이익이 혹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도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경매로 아파트 입찰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만 잘 확인하면 여러분들께 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도 많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경매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로 수익 내기 너무 어렵죠. 자, 오늘은 지금 1억 중반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매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런 물건이 왜 싸게 낙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을 때 단타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니까 2억 4천 정도 지금 시세가 매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에요. 지금 백사동 1506호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라색이 있는 부분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로얄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파란색에 있는 층보다 더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팔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매물로 나온 애들이 보통 지금 중이니까 한 파란색 부분 정도 될 것 같고 1층이 지금 2억 4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로 진행되는 15층에 있는 그것도 중간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뭐 2억 4천 이상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억 5천은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기준인 공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가볼게요. 매매 실거래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12층 보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 12층도 파란색 구간에 있거든요. 로얄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0층, 그리고 11층, 이렇게 2억 1,500 이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래는 아마 2억 1천 이상 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KBC사 한번 볼까요? KBC사는 여러분들의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하위 평균 2억 3천이고요. 일반 2억 5천이니까 2억 5천 정도에서 KBC세 70% 정도까지 대출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싸게만 낙찰받으면 대출도 80, 그리고 뭐 잘 받으면 90%까지도 대출 되더라고요. 90%까지 대출된다고 하면 내 돈이 거의 묶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겠네요.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3일에 1억 5,300만 원에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이 물건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7월 15일이니까 한 달 뒤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건은 2002년식이네요. 12월 18일식이고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여기 보니까요. 2019년 4월 26일이라는 어떤 전입되어 있는 분이 계시네요. 문땡땡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전입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초보, 그리고 공매를 관심 있는 분들은 뭘 봐야 되냐?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찾아야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이 부동산에서 가장 과거 빠른 날짜에 있는 빚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1년 3월 19일이 건저당이고, 아, 말소기준 권리 같아요. 그러면 2021년보다 2019년이 더 과거네요. 이럴 때는 이런 물건을 선이라고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이 문땡땡이라는 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야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고, 만약에 이분이 보증금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그 보증금을 다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안전하게 낙찰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것이고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문땡땡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아, 여기 이게 있네요. 보니까 2024년 6월 20일에 그 신청 채권자라는 게 아까 그 근저당 있잖아요. 근저당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으로부터 이 문땡땡이라는 사람이 무상 거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고 무상, 돈을 안 주고 살고 있다는 그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이 문땡땡이라는 분은 결론으로 말하면 2019년 4월 26일에 여기에서 전입은 되어 있지만 은행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걸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또 판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볼까요? 자, 2016-2282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혹시 말소기능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을 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 기준에 대한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차인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자 1번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는데 이게 경매 절차에 반영이 됐을 때 이때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넣네요. 만약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는데 매각 절차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임차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 판례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각 절차에는 어떻게 반영할까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이 경매라는 정식 서류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을 때 이런 임차인들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그 경매지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신청 채권자가 가지고 있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아까 그 대법원 판례가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곳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판례가 적용이 돼서 낙찰자한테 이 말소기능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들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은 일단은 말소기능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비록 판례에서는 이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로 인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때 여러 부류의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먼저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컨설팅 받는 분들, 그리고 실거주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말소기능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 있을 때 조심하고 그리고 결론은 투자를 아니면 이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투자자들끼리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뭘까요? 우리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물건을 우리가 투자를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물건 입찰을 못할까요?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없거나 확신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으면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만 넘기면요. 이렇게 2억 4천만 원 이상인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3백만 원 입찰해서 이렇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타로 아까 2억 4천만 원 이상인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타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은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1년 아파트를 보유하면 70%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세, 그리고 2년 보유하면 60%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단타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6%에서 15, 24%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가 훨씬 더 우리 투자, 특히 단타할 때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투자에 접목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 자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는요, 보통 거의 24% 이하에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하에서 수익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5억 이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낼 때 1억 이상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기억하세요. 나는 거의 24% 이하 아니면 15% 이하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8천만 원에 대한 양도 수익이 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개인은 7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7, 8에 56, 5,600만 원에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6천만 원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매매사업자로 하게 되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타를 하려고 하시면 이 매매사업자 해보시는 것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와 종합과세가 돼서 종합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에서 양도 차익 내는 것보다는 소득세 내는 게 훨씬 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아니면 2개 정도는 단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봤죠. 여러분들이 가장 임차인,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진입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걸 아는데 투자를 접목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었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도 기준을 딱 정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걸 정확히 딱 정해놓고 이 매매사업자를 접근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4,100만 원짜리가 1억 6,8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2억 이하,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서울보다는 이제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광역시보다는 지방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 물건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도세가 이제 70%예요.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리고 2년 안에 팔게 되면 60%의 양도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고, 그리고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PL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왠지 지방 하면 꺼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래도 넘어야 된다. 그런 현실적인 벽은 한 번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플러스 지방 플러스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 세 가지가 묶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억 4,100만 원의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70%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압류 재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의 이제 시세를 조사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위치와 무슨 이제 주월 동 명지 로드 힐이라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동 201동과 그 다음에 호 805호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1억 7천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니까 김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계세요. 2008년 6월 2일에 이제 전입을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매 압류 재산입니다. 다른 공매는 권리 분석이 다릅니다. 압류 재산만 뭐가 있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서 이거는 뭐와 같다? 경매와 똑같아요. 쓰는 용어와 그냥 약간 절차만 다를 뿐이에요.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압류 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냐? 말씀드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상 가장 먼저 있는 받을 돈, 빚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근저당이 보니까 가장 먼저 있더라고요. 이 설정 일자에서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2008년 6월 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전입이 2008년 6월 2일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임차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항력 유무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201동 8층 805호라고 하네요.
보니까 뭐 이런 아파트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05호라고 해서 그냥 뭐 복도식이든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이 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도 나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입이 이제 김땡땡 분이 이제 전입을 해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향을 항상 십자가로 해서 동, 서, 남, 북으로 향을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남향, 그리고 남, 왼쪽에서 보니까 서향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한번 재산명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재산명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매재산이 어떤 겁니다 라고 한 공매재산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현황이라고 해요. 이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던데요. 관리비가 어떻게 돼 있던데요. 제가 현장 가서 전입시대 연락할 때 보니까 누군가가 살고 있던데요 라는 거를 현황을 알려주는 코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떤 그 임차인이 본인의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이는 것. 자, 임차인이 배분 요구한 본인의 서류, 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 있으니까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배분 요구를 한 실제 서류에 대한 부분, 제출 현황을 정리한 놓은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매 절차 전체에서 돈을 주세요라고 배분 요구한 채권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류재산을 볼 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재산명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에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요, 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입세대 연락을 때 보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라는 부동산 현장 방문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도를 라는 거, 사람을 내보낼 때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압류재산 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배분, 요구를 왔을 때 그 서류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요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그리고 채권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와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배분 요구 날짜를 세 번째 서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전체 공매 물건 빚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분 요구 신고 현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빚 플러스 세금을 정리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보는 것, 이게 공매 압류재산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현황이고요. 이 3, 4번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꼭 확인을 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보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 보니까 이거는 전체 빚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8년 6월 5일에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2008년 6월 5일보다 빠른 2008년 6월 3일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현황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현황에 보니까 소유주의 아들이 거주 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주월이동 주민센터가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발급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월이동 주민센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댁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공매지를 프린트한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하시면 전입세대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조사,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소유주의 아들이 거주 중이다 라고 했어요. 2008년에 6월 2일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여기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고 조금 더 전입이 빠르다고 해도 이 물건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임차인이 아니고 가장 임차인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도요. 이 임차인 바로 뒤에 어떤 그 은행 빚이 있으면 가짜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뭐냐? 그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한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보다 먼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만약에 확인을 안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고 실제 임차인을 하면 은행 빚보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절차에서 먼저 배분이나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은행은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서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먼저 전입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물건이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광주 주월동 702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광주시 남구 주월동 702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8층입니다. 8층 805호기 때문에 다른 1, 2층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것 같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이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111제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격이 지금 팔려고 나온 가격이 2층이에요. 2층. 2층이고 2억 5,500만 원 지금 하나 나와 있고요. 1층인데 전세가 1억 9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이거를 거래 방식을 전체 매매로 한번 바꿔보니까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지금 팔려고 나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팔려고 나온 애들 보니까 5층, 11층이잖아요. 근데 공매 물건은 8층이에요. 그리고 13층 중에 8층이면 그래도 로얄층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최소 2억 5,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매매로 나온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을 몇 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입찰 들어갔고요. 한 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또 말씀드리죠. 단독 낙찰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입찰 들어가서 혼자 낙찰을 받는 것. 경매로 따지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공매에서는 아직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빠르게 보이는 가장 임차인 플러스 뭐예요? 공매 플러스 지방광역시가 되면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단독으로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지금 이게 시세가 지금 팔려고 나온 애가 2억 6,5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싸게 입찰했고 그리고 얼마를 싸게 낙찰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로 따지면요 약 18,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이런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공매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don't think so.